중국 경제 이야기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중국 상하이 봉쇄가 풀렸기 때문에요. 관련된 현장 이야기 또 경기를 좀 되살릴 수 있을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상하이 해제된 게 65일 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역사 공부가 짧습니다만 중국의 정말 여러 산전수전 다 겪은 중국인들도 두 달을 아파트에 gat혀 있었던 경험들은 이것도 생소할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 좀 전해 주십시오. 뭐 매체에서는 두 달이라는데 이게 네. 어떤 분은 100일도 좀 하셨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지역에 따라서 네, 거의 저보고 하는 말이 딱 이틀 빼고 100일이라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요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연락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상하이가 돌아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네. 그래서 상하이 回来了 이런 말을 하시면서 상하이 네. 돌아왔다. 지금 요번에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뭐 컴백인데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나지? 상하이가 돌아왔다. 네. 한 번 더. 상하이 回来了. 이겁니다. 기분 좋습니다. 어쨌든 예. 이런 말을 뭐 주변에도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네. 뭐 너무 같이 기뻤죠. 예, 왜냐하면 너무 이제 또 잠시 또 현장 얘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100일 되신 분도 있고 65일도 있는데 지금 완전 축제 분위기죠. 뭐 많은 매체에서 보셨다시피 뭐 폭죽 터뜨리고 뭐 경적 울리고 자동차 끌고는 울리고 좀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한호성 흐르고 근데 일단은 뭐 이게 뭐 코로나 상시화, 그러니까 PCR 상시하고 뭐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확진자가 이제 한 3만 명 나오다가 지금 100명이 늘어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봉쇄가 이제 해제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뭐 어디를 가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결국 음성 증명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이런 스마트 앱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면 출근도 지금 못 하는 거니까요. 어제 뭐 그게 다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출근은 지금 다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대중교통도 지금 이제 뭐 돌아가는데 완전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지금 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매우 지금 상하이에서는 분위기가 좀 매우 높아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 봉쇄는 풀렸는데요. 다행스러운 얘기지만 중국의 내부의 기류는 사실 상하이만 풀린 거지 또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잠겨 있는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중국 국민들이 상당히 좀 실질적인 내부의 그 여론은 상황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이 안 좋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소개된 것과는 좀 많은 결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하이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이제 당 중앙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과로서 이번에 해제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방역, 그다음에 뭐 인권 무시 이래서 이제 집단 항의 시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 뭐 물품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이 뭐 상하이 사람들이 워낙 또 상해 지역이 워낙 또 중국 경제 수도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기들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겠죠. 상하이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중국에서 상하이가. 그렇죠. 예, 1인당 GDP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이번에 해제하면서 보면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된 사람 시신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뭐 베이징대 학생들이 뭐 집단 항의 시위, 그다음에 이제 뭐 북경 주변에 있는 뭐 다른 성에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죠. 많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시켜달라고 막 항의도 하고 그 중에서 뭐 경찰들하고 충돌도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번 상하이 봉쇄를 두르고 이제 조금 이상한 기류가 좀 감지가 됩니다. 일단은 상하이시에서는 점진적, 뭐 단계적 전면화를 했는데 또 갑자기 6월 1일이 좀 튀어나와서 사실 상하이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저도 많이 하는데도 좀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좀 뒤집어서 보면 일단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단 압력이 들어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정책의 혼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간의 엇박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번에 이걸 두고 중앙과 지방, 특히 중앙에서의 내부적인 이런 보이지 않는 지금 뭐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시그널이 지금 보이는 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0월 이제 24 당대인데 전체 중앙 지도자가 선발되기 전에 6월달, 7월달에는 31개 성 직할 시에 이 지방 지도부 인상이 지금 인선이 또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시기죠. 자기가 또 승진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그거를 잣대를 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상하이시도 지금 급해졌던 부분들이고 지금 방역에서 이제 빨리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정에서 매우 좀 혼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상하이는 했지만 많은 지방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봉쇄는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가 상하이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크게 좀 보면 지금은 조금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물밑에서의 긴장감, 잡음 이런 얘기는 전개 과정을 보면서 추후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면 상하이 봉쇄 해제에 따라서 저희 그동안 있었던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이게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결론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중순이 넘어가면 일단은 락다운 직전 한 70% 정도는 회복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로 코로나 이제 PCR 이게 뭐 상시와 뭐 이제 생활화되니까 이것도 뭐 개인 입장에서 매우 번거롭겠지만 이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좀 구도로 가고 있고 문제는 이제 많은 시민들 그다음에 민생을 때 이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뭐 상하이 대탈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전에 뭐 농민공 같은 경우 상하이를 탈출했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조금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근거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쉽지 않지만 이렇게 상하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또 봉쇄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큰 거죠. 그게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조업 완전 정상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큰 뭐 자동차나 스마트폰, 뭐 테슬라,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4월 일단 이런 큰 기업들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화이트 리스트를 해서 이제 이미 4월부터 좀 이제 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이제 뭐 지금은 좀 덜 하겠지만 어쨌든 이 4월에 지금 물량 자체가 뭐 전월 대비 훨씬 더 줄어들고요. 뭐 샤폰 같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감소를 했고 이게 좀 빨리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아이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산업 생산 이게 4월 달 같은 경우 산업 생산이 뭐 전월 대비 한 마이너스 2.9%인데 5월 달은 좀 더 심할 것 같고 6월 달부터 이제 회복수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지난 30일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이제 PMI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49.6이니까 전달이 47.4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4월 중순부터 이제 뭐 지금 공장 가동을 이제 조건부로 했죠. 그래서 이제 공장하고 그다음에 기술사만 왔다 갔다 하는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PMI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기업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애플이나 테슬라나 이런 쪽 민감하게 얘기됐는데 사실 국내 기업들도 피해가 컸을 텐데 국내 기업들은 뭐 일부러 안 알리는 건지 안 알려졌는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타격이 있었겠죠. 국내 기업들 이 봉쇄 해제에 따른 그 영향은 상하이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화이트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돌아가고 국내 있었고요. 기업들도 네, 이게 1차, 2차 화이트 리스트로 나눠지거든요. 네. 합치면 한 1,800개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했던 1차 기업이 한 666개 정도 되고 이 기업들은 이미 지금 이제 조업 재개율이 한 90% 정도 됐고요. 2차가 지금 한 63%, 한 70%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돌아가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상하이 도시 봉쇄로 인해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물동량이 지금 많이 떨어졌을 거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5월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4월 같은 경우는 이제 물동량이 기본적으로 전 대비 한 80%가 올라왔고요. 지금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 대비는 한 90%까지는 지금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지금 5월 한 20일 정도 기준으로 지금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 상하이 이제 일평균 수출량이 한 12만 TEU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약 90%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가 안 되는 입장에서는 수출로 지금 빨리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가 나온 거고 우리 기업들도 이제 거기 뭐 큰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아서 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소비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어려움이 큰 거죠. 이런 기업들은 이제 힘이 큰 거고 지금 관련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2021년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하루 손실액이 한 2조 2천억 정도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큰 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상하이만 보면 일단은 큰 뭐 수출 물동량 부분에서 좀 회복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동차 연관 산업들, 반도체, 제약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완전히 돌리기에는 후방 산업들이 이제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커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가 중국 전체 부분에서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게 상하이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걸 좀 회복하려. SMIC도 지금 상하이 쪽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한 700개가 넘거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일 거고 6월 중순 이후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아시는 것처럼 연 5.5% 목표치인데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걸로 보이고 어느 정도에서 이제 선방하느냐인데 4%대 나오다가 이제 2에서 3%까지도 나오고요. 2분기는 마이너스까지 나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이제 역전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군요. 네. 이게 이제 블룸버그 얘기했는데 2.8% 전망했어요. 올해 전망했는데 그래서 이게 문화대 혁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거다.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2.3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2분기가 중국 경제를 지금 발목을 잡은 경우니까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예측도 나오고 글로벌 IB들도 지금 소비 생산 유축이 이제 되니까 보통 평균 한 3-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8%까지 보지는 않고요. 저는 4%대 가능하다고 이제 보는데 네. 지금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지금 다 하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JP모건도 이제 한 3.7로 좀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한 4%로 좀 낮췄는데 근데 일단 중국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는 수출로 버티기. 수출로 버티기. 수출은 아까 지금 8-90% 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3, 4분기는 이제 소비, 투자, 이제 요거로 이제 버티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에서 내부 정쟁 말씀을 조금은 드렸는데 관건은 이 소비 유출 실업률이 증가되면 지금 불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이 기싸움들이 이게 또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입니다. 근데 이게 네. 어떻게 감내해낼 것이냐. 제가 아까 이제 PMI 말씀드렸는데 이 비제조 PMI를 좀 보시면요. 한 5월달 47.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달보다는 좀 개선이 됐는데 그 안을 좀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고용인은 이 항목이 지수가 있는데 그 보면 안 좋습니다. 매우 낮죠. 한 45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지도자의 이제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이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을 좀 정리를 하면 수출로서 어떻게든가 작년도 그랬지 않습니까? 수출로서 방어를 하고 돈을 땡겨서 투자와 소비로 3, 4분기를 메꾼다. 그래서 저는 한 4%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수에서 또 중요한 게 영향력 큰 게 부동산이잖아요, 교수님. 네. 근데 헝다 사태가 사실 한 번 있었고요. 지금 이제 수요도 부진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항상 중국은 얘기할 때 부동산을 뇌관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원화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네. 제가 이제 하반기에 가장 리스크를 보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그동안도 이 디폴트 많이 했는데 앞으로 더 많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 주택 판매량 지금 급감했다고 나왔는데 사실 이거 월뿐만이 아니라 1월부터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지금 5월달에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월달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9.6%, 2월달은 47%, 3월달은 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달은 58%, 4월달은 58.6%. 그러니까 이제 5월달이 거의 60% 가까이 급감했던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의 100대 이제 부동산 개발사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한 60%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 디폴트 나면서 많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못 사겠는데 심리적인 요인이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규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 투기도 좀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되면서 이런 상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 약세는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고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의 부분에서 지금 중소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이걸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까지 오면으로써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영향이 물론 계속 디폴트가 났지만
이게 하나의 내관으로서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중소형 부동산 기업들은 뭐 좀비 기업으로 생각하고 조건에 안 맞춘 기업들은 지금 이제 파산시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버텨야 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칼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고 15일하고 20일 날 지난달이죠. 20일 날 부동산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인하하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나온 것은 결국 이제 시장을 해서 이걸 좀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게 크다라는 것들. 근데 이게 잘못하게 시장에 엇박자가 나면 우리가 항상 중국 경제할 때 리스크로 뽑았던 이게 이제 지방에서 부동산 이슈가 커지고 네. 지방 정부가 부채가 커지면 중국 경제 힘이 드는 거죠. 이런 것도 잘 이제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헝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중국 경제 전체를 끌어내리는 사이 이제 이제 또 글로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때 이제 교수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얘기를 하셨고, 가산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헝다 얘기는 조용한데 해결이 된 겁니까? 물밑에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다 이제 영향은 이제 주고 있는 거죠. 헝다의 지금 부분에서는 지금 예전만큼의 순위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관리에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뭐 이런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기존에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작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헝다가 가지는 의미, 그다음에 헝다가 갖고 있는 워낙 그 전후방적으로 갖고 있는 이 중소기업들이 많고 그 부도 났을 때 정말 몇백만 명이 바로 실업자로 앉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이건 광동 성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지금 강조드렸던 이 중소 이 부동산 기업들의 상태는 지금 배우 이렇게 수면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한 몇 달 후에 이 이슈가 나오면 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정책입니다. 쓸 수 있는 카드를 쓰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안정이 되면 여러 카드들을 쓰지 않겠어요? 이제 어떤 정책이나 카드를 내놓을까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우리가 기존에 뭐 기준금리 인하, 그다음에 뭐 재정 확대, 세금 감면, 각가지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 이제 기준금리 인하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중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이 금리 역전 현상 이렇게 왜 생기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제가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위안화 가치 하락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기조로 계속 갈 것 같다는 거죠. 위안화 가치 하락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중국이 수출이 증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를 해야지만 지금은 소비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그거로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조가 계속 작년에 의해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제가 생각하는 3대 처방전의 표현을 쓰는데 뭐 인프라 투자, 부동산, 그다음에 소비 부양입니다. 이게 지금 빨리 올라와야죠. 이걸 올라오기 전에는 일단 수출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3분기 지금 중앙 정부의 추경, 특별 국채 발행, 그다음에 지방 특수채 한도를 늘리고 재대출 확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상하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뭐 아까 소비 말씀드렸는데 한 4만 개 정도 이 지금 뭐 비상업용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때 번호판을 사야 되는 중국은 자동차가 있어도 번호판이 없으면 차를 못 굴립니다. 그러니까 번호판을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 어떤 번호판이 차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 들어올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딱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번호판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테슬라 차가 뭐 한 1억이다. 그러면 어떤 좋은 번호가 있으면 그게 한 3억, 4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근데 되팔 수 있나요? 할 수도 있죠. 예를 양도하시면. 그럼 더 받겠죠. 그럴 때면 딱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매를 한다든가. 뭐 상하이 같은 경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더 풀다는 거죠. 번호판을 그러니까 많이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또 사면 또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전기차 관련 대주들 주가 상승 올라갔거든요. 자동차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쭉 한번 제가 따라가봤습니다. 지금도 나오는데 지금 4월 말부터 중앙 정부가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통화 정책 순환 다각화를 해라. 예,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피해, 그러니까 서비스나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피해를 보상하라. 여기서 지금 수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별로 없죠. 피해를 보상해라. 다 인프라 투자 가속해라. 그죠?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 부동산 플랫폼 규제, 플랫폼 규제에 완화도 이제 이야기가 언급이 이제 이렇게 연결 구조가 되는 겁니다. 23일로 가면 5월달로 넘어오면 공무원 상무위 회의에서 이제 또 무게감이 더 실리죠. 리커장 총리가 직접 6대 분야, 그러니까 33개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뭐 자동차 취득세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뭐 한 26조 원의 추가 감세 정책도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정책을 내줬죠. 그리고 25일 날 이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지방 간부들, 국영기업들, CEO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야 2분기 지방 정부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지금 일단 5월 말까지 올해 경기 부양책 어떻게 할 건지 세부의 계획들 제출해. 그다음에 지금 지방 정부에 배정된 돈 한 645조 정도 규모 6월 달까지 집행 완료. 완료하란 말은 하반기에 잡혀있던 거 투자자들 고정자산 투자 앞당겨.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뭐 모두 소진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2분기 경제 직후를 최대한도 방어해라. 라는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신 내용을 보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제 매우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미중 간의 지금 경제 성장률 역전, 이건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야 되고, 이제 경제 성장을 방어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10월달 가장 큰 행사에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관련된 가지고 우리가 조금 우리 투자라든지 이제 뭐 성장 방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모아서 중국 증시를 오랜만에 한번 좀 네. 보고요. 그 동향을 보겠습니다. 상해 지수는 3,195. 그래도 뭐 여러 상하이 봉쇄 이런 거에도 그런 거에 비하면 아래서부터 네, 꾸준하게 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예. 예, 홍콩도 좀 봐야 되고 상해 상황부터 좀 증시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일단 우리 증시를 좀 우리가 네.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부터 정치국 회의, 그다음에 5월 달 중순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플랫폼 해제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또 금리나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들한테 조금 되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제 홍콩하고 본토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홍콩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홍콩부터 지금 홍콩이 좀 훈풍이 좀 불고 있죠. 지금 뭐 한 최근에 한 10보름 정도 보면 한 15% 정도, 한 10% 정도 지속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홍콩을 투자자 입장에 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홍콩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홍콩이 맞고 그다음에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도 좀 그렇죠.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먼저 홍콩이 그러니까 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저한테 많은 분이 여쭤보시지만 저는 일단 지금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게 방향성이 높다라고 그냥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본토도 지금 일단은 락다운이 이제 해제가 이제 충격 완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이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중국인들은 이제 투자 보고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조금은 시기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지는 이제 한 6월 말 7월부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우상향 이제 불마켓으로 가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도저도 저는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일단은 먼저 채권부터 하고 그다음 주식 순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지수로 투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홍콩 뭐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항생지수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주식 5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CSI 300, CSI 500도 있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강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프라 관련된 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는 게 바로 이제 CSI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는데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 지수를 말씀드렸다면 섹터로 좀 본다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돈이 지금 6월 달까지 막 집행해라 645조를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우 들어가는 게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섹터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인프라 관련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전기차가 지금 아까 여러 지금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 꿈틀꿈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전기차 같은 부분은 예전 비아디에 뭐 홍콩도 있을 것이고 뭐 그다음에 다른 뭐 샤오펑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부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 봐야 될 것 같고. 인프라나 뭐 전기차나 인프라는 이제 성장을 위한 거고 전기차는 뭐 세계 전체적으로 다 성장 산업인데 농업주가 있습니다. 농업주는 왜요? 농업주는 이제 식량 안보주죠.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예. 일본의 사태로 터지면서 여러 가지 봉쇄가 되면서 매우 막혀 있었던 게 이제 풀어지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식량 안보, 특히 농업 관련주들은 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방 정부들의 이제 지원 정책 방향, 그다음에 농민들의 정책 방향도 지금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외 대내 맞물리면서 이 종목들의 관심이 좀 많이 커 보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가 제가 소비 관련돼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이구환신이라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새로운 걸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구환신, 가양하전 옛날에 그런 얘기 좀 했었죠. 가전하양. 가전하양 죄송합니다. 네. 농촌에서 가전제품을 사면 보조금을 주는 것도 그걸 또 기억하시네요. 네. 가전하양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은 바로바로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단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아주까지 여전하다. 오미크론 확산. 이거 또 봉쇄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있고. 하반기 부동산 기업들 파산 리스크 이게 가장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이나TV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어쨌든 중국의 상하이 봉쇄자가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오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이야기 중국 증시 움직임까지 체크했습니다. 박승창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